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오늘도 저희 이 여의도 인싸 단골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두 분 추석 기간 동안에 저희가 뵙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아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좀 뭔가 국면이 바뀐 듯한 느낌도 있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번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히 한 말씀씩 듣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건 아주 전형적인 개발 비리죠. 소수 참여자한테 떼돈이 돌아가게 한 부동산을 이용을 한 개발 비리 사건인데 이게 네.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CBS에 50억 퇴직금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면서 법조 비리 비슷하게 지금 약간 변질이 됐다고 그럴까요? 가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개발 비리라는 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거 법조 비리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비리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조 비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현재는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리급 사원에게 퇴직금 50억 원 이게 무슨 산재가 포함된 거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퇴직금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요. 네네. 매다가 안 됩니다. 1억, 2억 이런 수준의 퇴직금을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성격상 퇴직금이 될 수도 없고 산재금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뇌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사안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되는 곽상도 의원이나 이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성격 규정을 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나 하여튼 이 개발 비리인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이 문제가 지금 가미가 돼서 도대체 어디로 이 사건이 어디까지 튈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단 먼저 최근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지금 사안이고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상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하는 과정 속에 아마 이제 연루가 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6, 7년이 지난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의 액수를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뭔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공공이 어떻게 보면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서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에 추악한 부패 카르텔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 이 속에서 다수 법조인들, 네. 특히 유력한 이거는 여야에 연루돼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굉장히 상당히 유력한 대법관 출신과 또 그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과 또 연관이 돼 있고 또 당시 수원지검장 출신의 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또 이제 곽상도 의원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는 굉장히 이 거대한 이 부패 카르텔인데 이런 특수한 단순히 한 전체 지분의 7% 정도 가지고 있는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사업체가
거의 4,040억 원에 가까운 이런 어떤 배당금을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은 이런 사업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본질, 그 과정들을 역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경찰 검찰 수사로 이렇게 지금 깨작깨작 해갖고 될 문제인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네. 지금 여야가 다 대선 주자를 뽑는 그런 과정에 있고 더군다나 유력한 이재명 지금 지사가 네. 당시 성남시장을 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전 이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쪽이나 아니면 뭐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성남시의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공영개발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았고 결국은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는 막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 이건 뭐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걸 뚫고 공영개발을 결국 한 것이다. 그런 한계를 뚫고 사실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이익을 추가로 환수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니고요. 사실 당시 지금도 이제 성남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희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짜집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상태들을 다시 한번 속기록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다 사실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그 부분이 팩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전 봅니다. 아니 제가 뭐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더 할 말이 많으니까 논쟁의 대상은 아닌데요. 네. 한겨레 보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 12월에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등원 거부하고 예산안 보이콧해서 준예산 편성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내용으로 일단은 좀 가름하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명 조치까지 가거나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고 사실상 이게 그냥 단순히 탈당으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권 전체에 또 더군다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탈당했다고 끝날 문제로 덮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이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을 하거나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뭐 징계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또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뭐 추석 전에도 인지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또 논란이 있기는 네. 하지만 어찌됐든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재명 지사는 뭐 일원 한 장, 뭐 먼지 한 톨,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사장이 없는 본부장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성남에 들이다 화천대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남도계공사는 이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51%의 주식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 또 권한 감독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JTBC 보도를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진상이라는 분에게 계속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아왔다라는 전 도계공사 직원의 증언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정 실장이 계속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돈 문제와는 별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어떤 역할,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JTBC 보도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감시 감독을 했다면 과연 시장이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 업체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그 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입찰 공고 일주일 전에 급조된 그런 사업체로서 또 입찰이 되고 나서 하루 만에 이게 업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이런 몰아주기성의 특혜성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로 주도하면서도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이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구조가 이 지금 대장동 사건 이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위례신도시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전체적인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특혜성 사업을 못하게끔 제도적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네네. 법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는 민영으로 가던 거 공영으로 그나마 전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5,500억 정도를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설계가 잘못된 측면 좀 그래서 특정 뭐 지금 이제 참여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뭐 남기는 그런 구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고 국정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 수사가 이제 서울 용산경찰서의 진흥팀 원래 경제팀으로 갔다가 진흥팀으로 지금 고쳤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진전이 없고 최근에야 이성문 대표랄지 오늘 지금 김만배 대표 주주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얘기를 듣는 차원이고요. 중앙지검은 지금 배당을 막 끝낸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특검, 국조, 국감인데요. 이 특검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전혀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지금 야당만이 주자를 하고 있고 국감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국감은 증인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국감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국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애매합니다. 뭘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경찰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이 또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된 것들이 사실 검찰 수사로 권력의 진상이랄지 돈의 흐름이랄지 또 법조 비리가 과연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적당한 수사기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딱한 현실이죠. 근데 지금 특검으로 가려면 뭐 국정수사는 사실 민주당이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특검 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수사하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5,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양당에서 후보 정하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대선판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특검으로 이제 가는 게 맞습니까? 늘 정치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논리죠. 예, 특검은 어느 세월에 그것을 만들어서 하냐 몇 예. 개월 걸리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도 이미 뭐 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요. 조속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정조사든 뭐 특검이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죠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국민적 이제 민심이 그것을 얼마만큼 압박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저런 지지부진한 이 수사로 그러면 이게 뭐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느냐라고 네.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합동 특별수사본부 같은 것들을 꾸려서 네. 이것을 조금 강하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국민적 관심과 언론이 집중 그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과정에 투트랙으로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열린 자세로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계속 이렇게 거부할 일은 아니다. 특히 오늘 변협에서 특별 성명서를 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명서를 낸 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대법관이나 아까 말한 대로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또 다 연루돼 있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개발하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물급의 법조인들이 거기에 자문 고문 변호사들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또 여야에 다 연루돼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작은 뭐 비리 이런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적 카르텔 비리가 연루돼 있는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 구조를 만들어낸 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또 성남시 또 그때 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루가 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당론은 지금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만 특검 반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당론은 그렇게 돼 당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흐름은 그렇게 돼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쪽 입장에서 제가 그 몸을 닫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빠르게 합동수사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수사기관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은 문제는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발사주 의혹 특검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고발사주 의혹도 그런 논리라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 저는 뭐 특검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발사주 의혹도 특검으로 갈 수 있다. 물론이죠. 그거는 뭐 당연히 어떤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규명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면 그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이런 비리와 부패와 연루돼 있다면 그거는 뭐 어느 정당 여하를 막론하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 지역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기대치는 좀 못 미쳤던 거 아닐까. 결과로만 보면 호남 지금 그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합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약간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을 얘기하면은 진 거죠. 네. 자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십니까? 전라남북도 물론 차이가 있고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예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닫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남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전북에서는 이기기는 어렵겠다 그러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통틀으면은 이제 졌죠.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에서의 그 1승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왔습니다. 네. 물론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요. 앞으로 있을 것들 그 승부를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그 2차 슈퍼위크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10월 3일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울경하고 인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더 기다려보자. 지금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덜 가고 있지만은 한번 기다려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그쵸, 50만, 네, 한 네. 50만 정도의 네. 표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고 또 대장동 사태가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또 민심의 표류 현상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나오면 글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에서 뭐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거의 파상 공세를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호남 민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신환 전 의원님 그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뭐 자체 민주당이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양당의 후보가 뽑힌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판도에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낙연 후보께서 네. 호남에서의 득표가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친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흥행이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누가 이기던 그런 어떤 흥행을 만드는 것도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3차 TV 토론회 열렸어요. 근데 가장 뭐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에요. 작게 501호 모른다거나 아니면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토론할 때마다 지금 서로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토론이 앞으로도 열 몇 차례나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런 계속되는 이런 어떤 뭐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지위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고 또 이것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 특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역할들을 잘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책자로 봐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인식이나 철학에 대한 부재가 계속 이렇게 표출이 되고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경쟁력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율이 이렇게 꺾인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신 전 의원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의 1등 후보들이 유력 후보들이 다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런 의혹을 받는데도 굳건하게 나가고 야당의 1위 후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위 후보 나가는 게 여당의 지지자들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다 결집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그리고 특히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대권 주자를 또 급조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네. 정치 현실에 답답함이 있죠. 오신환 전 의원님께 이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지난 토론회 때는
일종의 이제 공약 뺏기기 논란,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젊은층 표심이 흔들렸다고 하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 윤 전 총장의 계속 발언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오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적극 지지층들이 서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저희가 8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토론에서의 변별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어떤 설화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보일 때 그것이 언론에 재가공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저는 4명으로 압축되면서 그 속에서 또다시 이런 컨텐츠나 철학 부재, 또 다른 어떤 뭔가 실수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때 과연 윤석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가 며칠이죠? 지금 10월 8일 날 4명으로 압축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